이런 공간이 있게 해주신 주인공이신 우리 풍석 서유구 선생님이 75세 때 실제 초상화예요. 이제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막 미화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는 기법이 유행했었고, 임원 16지 이게 이제 복본이에요. 실제 그거는 뭐 일본 오사카에도 있고 서울 뭐 규장각에도 있고 고려대본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복본에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 한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250년 전에 동아시아 삼국의 모든 지식을 망라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했고, 또 이 뜻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경제지 쓰셨잖아요. 우리 임원 경제지 양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16개 분야 권수로 113권, 그리고 18,000여 개의 표제어, 총 글자 수 250만 자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제 이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16개의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나누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고 또 그 의식주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 큰 틀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본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어지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실제 음식, 식재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그러려면 뭐 땅이 일단 농사 지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보면 분야별로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작물을 다 나눠서 그 이름이라든지 영양학적인 가치, 어떻게 재배하는지 이런 걸 다 해놓으셨고, 또 이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날씨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지식도 예를 들면 위선지에다가 정리해 놓으셨고, 전공지에는 옷을 입으려면 옛날에 그걸 다 생산했었잖아요. 우린 지금 막 공장에서 다 하니까 지식의 폭이 어떻게 보면 더 좁아졌죠. 산업화되면서 어떤 부분만 사람이 부품처럼 아는데, 오히려 이때는 이런 지식을 다 정리하고 알므로써 우리가 스스로 옛날 사람들은 다 생산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지식, 그렇게 이제 쭉 해서 심지어는 사냥, 어루, 양어, 이것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정조지에 이르러서는 선생님이 이런 모든 식재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그 요리 레시피를 약 1350에서 1500 종류를 다 과학적으로 기록을 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고조리서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방대한 분량을 정리하시는 그게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정조지를 복원도 하고, 그 선생님 아까 그 밑에서 체험해 보셨겠지만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현대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접목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지에 이르러서 음식에서 한 획을 이제 그은 다음에, 여기 보면 서명지 같은 경우는 건축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썼던 일상 도구들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요즘에 멋내죠. 근데 옛날 선비들이 굉장히 멋쟁이였다는 거 아시죠? 남자들도 그 남자 용품, 이게 서양에만 남자 용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선비들도 의관을 정제하고 깔끔하게 해야지 정신이 바르다고 해서 남자들도 용모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 용품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성 용품, 그 다음에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섬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서명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말 훌륭한 게 이제 보양지하고 인재지라는, 이것도 음식에 관한 건데 아까 정조지하고 달라요. 정조지는 이제 좀 우리가 지금 현대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해먹는 거, 해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양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고 건강하게, 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지나치게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것도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몸을 바르게, 그러니까 건전하게 몸을 영위하는, 꾸려가는 그런 거에 관한 게
보양제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이 보양제 속에 돼 있고 인재지는 의학백과사전이에요. 각종 우리가 동의보감만 알고 있는데요. 동의보감보다 여기 보시면 인재지가 가장 양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게 인재지예요. 이게 지금 아직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임원 16지의 그 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책이 돼서 번역돼서 나온 것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이제 나올 것들인데 어쨌든 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인재지가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학 지식이 그 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냐면 선비는 단순히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양도 있어야 돼요. 교양도 있고 후연지기를 기르려면 옛날 사람들은 풍광이 좋은 데 가서 시를 읽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의, 사람이 사람 나오려면 자기 교양도 쌓아야 되지만 남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게 우리가 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꼭 알아야 할 어떤 예, 그때 당시는 이제 관례를 지내야 어른이 됐잖아요. 혼례도 있고 제례도 있고 이런 예절에 관한 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그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난을 치는지, 매화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시와 감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심지어는 매는 어떻게 길들이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사람들이 막 어렸을 때 학원에서 남과 경쟁하기 위해서 동양 사상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약간 불교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요. 예의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니까 그런 거에 관한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해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지 그런 재미있는 부분도 다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전국의 장서는 날까지 선생님이 다 이게 경제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실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서유구 선생님의 집안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보면 가계도가 있는데 서유구 선생님이 그렇게 저렇게 방대한 양의 임원 16지를 지으실 수 있는 바탕은 서유구 선생님의 집안의 내력을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여기 계시죠. 근데 이제 서호수가 아버지 되시고 이제 서명웅이 할아버지인데요. 서명웅이 대제학을 지내셨어요.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대제학이라는 건 어떤 벼슬이냐면 조선에서 가장 학문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대제학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의정의 버금가, 그러니까 학문과 인격으로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만 대제학 교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학은 임금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임금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임금님이 이제 뭔가 통치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자리죠. 학자로서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조판서 지내셨잖아요. 이조판서라는 건 행정부의 장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최고, 그러니까 인사권도 가질 수 있고 그 육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6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조판서를 아버지가 지내셨고 이 집안이 이렇게 여기도 서종 영의정, 그러니까 여기도 영의정, 그러니까 대지학 너무 이 집안에 일단 벼슬을 지내 그게 범상치 않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경화세족이라고 그래서 대대로 서울에 살면서 높은 벼슬 중앙판직을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제 서유구 선생님 자체도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 규장각을 세워서 정조와 함께 이제 개혁 정치를 꿈꿨죠.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도 보시면 이제 정조와 서유구의 인연이 나와 있는데요. 초계 문신으로서 규장각에 이제 벼슬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이 저렇게 책을 잘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젊었을 때 벼슬을 규장각에서 하셨어요. 이때 이제 초계 문신으로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같이 임금이 무죄를 내면 답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지만 성적을 보면
우리 서유구 선생님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품이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막 나 잘났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좀 다산 정명균 선생님 이제 약간 천재 스타일 이러면 이걸 좀 소탈하면서 겸손하고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 정치를 꿈꿨는데 이제 정조가 그 꿈을 못 이루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안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중부가 옥사 연루되면서 이제 서유구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벼슬을 중간에 그만 내려놓고 이제 그 임진강변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임원경제지를 쓰실 수 있는 실제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이 보만제 총서라는 걸 쓰시고 이 보만제 총서 자체가 어떤 농사에 관련된 이미 총서 백과사라는 개념을 할아버지 때 쓰셨고 할아버지가 이걸 쓰실 때 서유구 선생님을 불러서 이제 손자죠. 손자 워낙 총명하니까 그 교정을 보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나는 아직 그렇게 이런 걸 할 만한 게 안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라도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봐야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고사를 해도 손주한테 이거를 이렇게 교정을 보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교육적인 집안이죠. 이런 경험을 하셨던 게 다 임원경제지를 쓰기 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34살 때 우리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 아시죠? 네. 지금도 약간 지금 좀 다른 곳에 비해 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순창의 농민들이 배고픔에 이제 그 기근에 시달렸고 그때는 뭐 거의 불황인처럼 떠돌고 비참했을 거잖아요. 근데 34살에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순창 군수로 오셔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자기는 경화 세족으로 집에 서울에서 이제 잘 지내셨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 농민들의 생활을 보니까 거의 뭐 도적처럼 막 불황인처럼 떠도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상소문 같은 것도 올리고 그 젊은 날에 34살에 그게 이분이 이제 저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의 요직도 거치셨지만 어떤 지방에서도 중요한 곳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셨던 임금님이 서유구라는 사람을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경험과 어떤 학식과 인품이 삼박자를 잘 갖춘 사람이다 해서 의주 부윤도 보내고 꼭 필요한 곳에 항상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서 이렇게 중앙과 뭐 지방에 이제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보시면은 이 서유구 선생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뭐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도 이렇게 내던지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서유구 선생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상 경계책 같은 건 뭐냐면 항상 서유구 선생님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농지 제도를 개량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어떤 종자를 써야지만이 그 생산이 많이 될까 이런 거를 해서 제도에 관한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그 경계책이라는 거나 궁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이런 토지 제도에 관한 걸 쓰셨는데 실제 올리지는 못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지금도 요러한 내용도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아까 아들 그 선생님이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셔가지고 18년 동안 임진강변에서 이제 농사를 손수 지으시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또 임진강에 배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아들하고 같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그러니까 사대부지만 벼슬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오면은 당장 그 서유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식솔들을 어떻게 그 가게를 꾸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고민하시는 가장으로서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대부 같으면 아마 누구를 조정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지낸 사람이니까 하고 직위도 이용했을 건데, 이분은 그러시지 않고 손수 이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으시면서 임원 경제를 그때부터 편찬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뭐 이야기도 있어요. 아비 때문에 너무나 이제 내가 물러날 때 같이 하게 돼서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뭐 낮에는 쉽게 말해서 뭐 농사짓고 저녁에는 그 임원경제지 때문에 아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서 어쨌든 병약했는지 일찍 죽거든요. 그럼 아비의 심정도 산문에다가 좀 써놓으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명세자도 어떤 개혁 정치를 이제 꿈꿨는데 그것도 어쨌든 서유근 선생님 그러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82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제 만고 풍상을 겪는다는 말이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막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인간적인 삶은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먼저. 그러지 자기가 막 정말 목숨같이 좋아하고 모셨던 정조 임금님도 앞세우고 뭐 효명세자 꿈이 같이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군주가 다 먼저 죽고 외아들이 죽고 아내도 여산 송씨도 먼저 세상을 떠나오니까 만고 풍상을 개인적으로 겪으신 거예요. 그 높은 그 벼슬에 상관없이. 그래서 두 가지 면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씨 집안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화 세족이면서 항상 청나라나 일본에 사행단을 보낼 때 이 집안에 누군가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서울수도 일본 아니 중국에 가서, 그때 중국은 청나라였기 때문에 뭐 그때 막 서양에서 발달한 과학 기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 보고 우리나라에 되게 들여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양의 그 발달한 과학 지식과 서적들을 사행단이 갔다 오면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집안에는 그 어떤 집안보다도 그런 책이 많았을 거고, 이제 그리고 차를 사랑했대요, 이 집안이. 그래서 차밭을 다 그 형수인 빙어광희 씨도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차밭을 직접 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악기를 서유구 선생님도 아까 저기 앞에 나오지만 유본하고 어렸을 때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그 분이 검은고를 엄청 잘 타셔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셨대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과 차와 검은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진짜 이제 선비고 자기 수양도 되고 교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유구 선생님 시대에 이제 전국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벼슬에 나아가기도 하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순창군하고 그 인연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전라 가명이 선화당이 다 지금 복원이 돼서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여기 선화당 나왔는데 서유구 선생님이 70세에 순조 때 여기 전라 관찰사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가명에서 실제 직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70이면 지금도 많은 나이인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순조가 전라도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경이 내려가서 전라도를 살리라는 명을 내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 번 고사를 해요. 이제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그 명을 받고 서울에서 6일에 걸쳐서 이제 논산 황화정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쭉 해서 전주 지금 이렇게 객사 쪽으로 해서 오세요. 그 이야기도 완영의 명속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알면은 우리가 전주 객사도 다시 보이고요. 여기 선화당도 이제 다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서유구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그 관찰사들이 다녀왔지만 아무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홍석 서유구 선생님이 하루도 빼지 않고 자신의 공무 일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서유구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무원들 평가도 하고 어떤 장계 같은 게 올라오면 재판 같은 것도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보내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찰사라는 거는 임금의 명령을 각 고을 수령에게 전하고 또 거꾸로 뭐 의견이 있으면 서울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가 관찰사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고구마가 있는 이유는 서유구 선생님이 그때 이제 전라도가 기근에 허덕이는데 일본에서 이미 그 고구마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식량으로서 되게 좋은 식재라는 것을 서유구 선생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통이나 지금처럼 어떤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전라도에다가 이 고구마를 원리 종자를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또 먼저 이제 책을 쓴 사람들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저부라는 이 고구마에 대한 책을 쓰시고, 이 실제 잘 번식이 되는 그 번식력 때문에 서유구 선생님이 종자도 나눠주시고 해서 기근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는데 이게 큰 고구마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종저부를 이제 관찰사 시절에 이걸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전라도와 고구마와 종저부, 선생님이 중요한 업적이시죠. 신라시대 개원필경이라는 최치원의 유명한 책도 이때 이제 선생님이 발굴하셨습니다. 학자로서의 소임도 잘하셨고 관찰사로서도 아주 훌륭하셨고 농학자로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중앙으로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더 나이 드셨을 때는 어떤 농학자로서의 그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벽시 개량을 하고, 내가 농사짓고 내 꿈을 펼칠 곳이 어딘가, 어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실험과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좋은 땅, 내 꿈을 펼칠 곳을 찾아서 이제 여러 곳을 이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식솔을 데리고 다니셨고, 또 실학자 젊었을 때는 연암 박지원이 스승으로 모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체를 배웠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제 연암 박지원의 후손인 박교수잖아요. 그런 후학들, 실학자 후학들과도 계속 교류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계시지 않고 계속 후학을 신경 쓰시고, 또 임원 경제들이 끊임없이 이제 가다듬고 계속 쓰시고, 이런 이제 노년을 보내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내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변에다가 재산을 나눠주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봐도 모범적이고 의미 깊은 삶을 사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서유구 선생님 형 서유본 그분의 이제 부인이 조선시대 사람이면서 여성으로서 유일한 실학자예요. 그리고 형수가 서유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 자체도 굉장히 총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빼어났죠. 그래서 형수가 여성 생활 백과서는 규합 총사라는 걸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도 시동생이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록 정신도 투철하고 이걸 남겼다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뭐 지금처럼 막 컴퓨터로 했고 쫙 출력되는 것도 아닌데 형수부터. 그래서 좀 이거는 여성이 썼기 때문에 이런 뭐 태교라든지 뭐 이렇게 염색하는 법, 뭐 머리 모양 화장법, 좀 서유구 선생님하고 좀 성격이 다르게 또 섬세하면서도 꼭 여성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복귀를 끊고 이런 시를 남편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심정을 시로 하고 스스로 복귀를 끊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려의 개념은 다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삶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남편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다고.
하고 이제 이건 아까 밑에 계시는 선생님이 빙어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임당은 많이 알지만 이 빙어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이고 현대 여성들이 삶의 어떤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큼 똑똑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래서 젊은 여성이나 뭐 이렇게 결혼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인이 이걸 봐도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많이 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앞으로 여자친구 생기면 미리 읽어놨다가 선물을 하셔도 되고 아 정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그래, 왜냐면 서유분하고 굉장히 멋있게 연애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낭만적이에요. 혹시 이 책이 이 책인가요? 소설이래. 네, 소설을 한 거죠. 네,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낭만적인 뭐 차밭 운영하면서 100가지 꽃을 술에다 담아서 백향주를 담아갖고 남편하고 나눠서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루한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서유구 선생님 안 된 게 부인이 병약해갖고 일찍 죽어요. 근데 이 형은 형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동등하게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삶이 더 좋을지는 이제 각자의 그거지만 참 재미있는 것도 형제가 이렇게 운명이 크게 달랐으니까. 이름이 빙어각인 거예요? 아, 호예요. 호. 네, 그래서 저쪽에 그 카페 조금 올라가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빈이 이제 그 빙어왕이 빈 허공에 기댄다, 기댄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서겠다. 이걸 어렸을 때 본명이 이선정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호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선각자적인 여성이었던 거죠. 네, 공부도 엄청 총명했대요. 그러니까 시동생 서유구도 똑똑한데 시동생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빙하왕의 집안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똑똑한 나를 길을 꺾지 않고 그때 같으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여자애가 공부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구 집안하고도 그래서 인연이 된 거죠. 서유구 집안에 시집 와서도 이제 누르지 않은 거죠. 그런 똑똑한 며느리를 키워준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책들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명지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책이 잘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출간해서 나오는 책들인데 이렇게 머리빗도 나오고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침대 그때 당시에 침대 누울 때 와구라고 해서 얼마나 이게 정리가 잘 됐는지 이거 보세요. 개 가죽 까는 요까지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개 가죽 수수 대자리 오소리 가죽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 사냥 가죽요 이거 정리 안 해 놓으셨으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이렇게 다 정리된 요광도 종류별로 대단하시죠? 이제 침 뱉는 거 타고 옛날 어른들이 침 뱉던 그릇. 네.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리고 뭐 색깔 내는 그 돌의 종류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 이게 또 농 버들구리 채상 아유 보면은 되게 감탄스러워요. 골무 바늘을 녹슬지 않게 보관하는 법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물만 단순히 나열하신 게 아니고 그 지혜까지 같이 담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혜 그러니까 아주 부채의 종류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좀 하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조지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식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작게는 어떤 역사성부터 시작을 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는 예로부터 이제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전주만의 그러니까 맛의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주만의 뛰어난 식재가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식재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또 성의가 있었어야 되고 그 문화 자체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삼박자가 맞았을 때 그게 진정한 맛의 고장이 되고 그 전통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꾸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각 지방의 식재가 사라져가고 표준화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흥석문화재단 흥석대학교 음식연구소에서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임원경대지 정조지와 전주 신미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전주 신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전주 신미도 사라지지 않게끔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밑에서 드셨던 그 피자라는 형태 속에 전주 신미를 녹여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피자 체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주 신미와 정조지에 관련된 그런 게 녹아있는 피자라는 하나의 이제 방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에 사라져가는 우수한 식재, 이게 왜 우수한지 그거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제가 뭐 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를 연구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전주 식재가 왜 우수한지 우리한테 이런 게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다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는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방에 있는 것들은 밑에 선생님들 서유구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을 하나 음식 소설을 쓰셨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전라북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실제 정조지 속의 음식과 서유구 선생님의 삶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랑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삶이라는 거는 음식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비록 오늘 라면을 먹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고 내 생각을 가다듬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만드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음식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열구자탕, 신선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고기 요리처럼 호화로운 요리도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소박해서 백성들을 구호하고 하루하루의 어떤 고단함을 잊게 하는 것도 또 음식이고 정조지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서유구 선생님의 책을 쓰시는 정신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립투라는 요리 도구인데요. 저희 이제 음식연구소에서는 단순히 요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라져간 우리 조리 도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장소가 넓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스토리가 있을 만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뽑아서 전시를 했는데요. 이게 전립투라고 하고 번거지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쟁 때 원래 병사들이 머리에가 썼던 이게 일종의 군대에서 쓰는 모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현장에서 여기 가장자리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여기다 국물을 해서 전골처럼 해서 먹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여기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끓여 먹다 보면 육즙이 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게 양반들이 조선시대 이제 말리기에 난로회라는 거를 겨울에 열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해요. 이 난로회라는 걸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립주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데 급급해지다 보니까 뭔가 한때 이제 허례 허식이다 그래서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슬로우 푸드 우리 음식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작게 압축해서 막 빨리빨리 패스트푸드로 점점 넘어가게 된 게 이제 우리의 그런 슬픈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역사성도 있고 스토리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게 실물이 없는데 우리가
뭐 실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틀을 떠가지고 이 조리도구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냈어요. 어디에도 이 실물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야외에서 썼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캠핑 가서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조리도구가 되겠죠. 무쇠기 때문에요. 고기가 타질 않고 아주 부드럽게 익어요. 네, 저희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고기가 익는 게 달라요. 직화가 아니면서도 또 무쇠의 그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연하게 익는 그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조리 도구들이 옛날에는 정말 친근하게 쓰였던 건데 우리가 이런 지루화로하고 이렇게 또 붉은 흙으로 이렇게 칠해서 이 도구의 차이점 같은 거 전혀 모르잖아요. 네, 이것도 실제 떡을 쪄보면 완전히 익는 맛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굉장히 과학적인 게 숨어 있어요. 흙을 통해서 조리의 그 강량, 내가 원하는 익기, 모습을 우리 조상들은 실제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썼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되살려도 되게 좋지요. 현대인 건강에. 이제 이런 거는 뭐 김치라든지 발효 음식, 고추장 같은 거 담으면 발효하면서 끓어 넘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 이렇게 돼서 이걸 이중독이라고 해요. 이제 이 신설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숯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그 재료들을 돌려 담아서 끓이면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자기 온도를 갖고 먹게끔 하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늘 같은 거를 으깨면 훨씬 요리가 풍미가 달라지니까 이런 거는 지금 살려서 응용을 해도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국수를 걷던 틀인데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해서 모양도 이렇게 뭐 조형적으로 봐도 빼어나잖아요. 이런 게 실제 썼던 것들이고, 이런 이제 항아리도 큰 데서 담아서 여기다 이제 식초나 이렇게 간장 같은 거 따로 줬는데 형태적으로 봐도 모양이 아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박물관 가서 이조 백자 청자만 예쁜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시야도 넓어지고 우리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까 이제 서희구 선생님이 이렇게 완영일로 쓰셨던 그게 이제 전주하고 인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서재처럼 작지만 꾸며봤는데,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시면 진도를 끝내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꾸며봤어요. 네. 이제 한옥 지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한옥마을의 지붕의 아름다운 물결을 볼 수 있도록. 멋있다. 여기도 전주의 역사적인 것들이 잘 보여요. 저기 승암산 보이잖아요. 승암산 중바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천주교의 성지면서 천주교에서는 저기를 치명자산이라고 하고, 우리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불교의 이름과 천주교의 이름이 같이 겹친 곳이에요. 저기 하얀데 이렇게 절도 있고 뭐 이렇게 천주교 신자분들은 치명자산이라고 그래서 저기 가서 뭐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저기서 보면 전주 시내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저기가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주가 이렇게 동쪽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고 저쪽으로는 다 평야 쪽으로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옥마을이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